마켓10 인사이드 아웃, 오늘은 ETF 할 결심 시간입니다. 함께해 주실 분은요, 한국투자신탁운용의 강재웅 부장님 모셨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부장님과 ETF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저희 먼저 한 주간의 주간 ETF 동향부터 짚어주실까요? 네, 최근 이제 미국 증시부터 살펴보면 이제 엔비디아 실적도 생각보다 잘 나왔고요. 그리고 잭슨홀 미팅이 굉장히 큰 이벤트였는데 네. 예상치에 부합한 어떤 커멘트를 파월 의장이 얘기를 하면서 시장에 큰 충격을 주지는 않았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장은 조금 이제 국채금리도 하향 안정세 보이고 있고 증시도 나스닥 위주로 좀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좀 안정감을 좀 찾아가는 흐름이 있고요. 그래서 이번 주 발표 예정인 미국의 7월 PCE 같은 경우가 미국의 긴축이 더 강해질 것인지 아니면 조금 완화될 것인지에 대한 또 이벤트성 지표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반드시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글로벌 ETF의 이제 업종별 등락률을 좀 살펴보면 이제 미국 국채 금리가 이제 고점을 기록하고 최근 들어서 하향 안정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위험 선호 심리가 또 살아나게 되고 IT나 아니면 경기 소비재, 리츠, 통신 같은 섹터들이 전반적으로 좀 강세를 보였었고요. 반대로 이제 국제 유가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최근에 반등을 좀 보였는데 여전히 좀 하방 압력은 좀 강한 편이어서 네. 에너지 섹터를 필두로 해서 이제 필수 소비재 같은 경기 방어 업종들은 또 한 주간 약세를 좀 보인 상황이고요. 테마형으로 좀 분류를 해보면 이제 은이나 우라늄, 귀금속, 사이버 보안 과 같은 섹터들은 또 강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최근에 은 가격 같은 경우는 최근에 금 대비해서 좀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글로벌 은 생산량 중에서 절반 이상이 산업용으로 소비가 되는데 경기의 연착륙 전망이 최근에 좀 붉어지면서 은의 어떤 그 강세 흐름도 특징적인 부분이었습니다. 네, 경기 전망에 따라서 ETF 시장도 좀 흘러가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글로벌 주식의 ETF 현황은 좀 어떨까요? 네, 주식형 ETF들의 한 주간 성과 상위 5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몇 주간 나타난 흐름인데요. 우라늄 가격이 최근에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글로벌 주요 국가들이 이제 원전을 좀 이렇게 발전을 지원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우라늄 채굴 기업에 투자한 ETF가 한 주간 6%에 가까운 굉장히 높은 상승세를 좀 보였고요. 또 아까 은을 말씀드렸는데 은보다는 약하지만 금도 최근에 가격이 좀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금 채굴 ETF도 한 주간 5.5%의 상승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채권형 ETF 성과 상위 5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국채금리가 반락을 했던 영향 때문에 이제 만기가 긴 채권 위주로 조금은 이제 좋은 성과를 좀 보였었고요. 자본 차익이 그만큼 많이 발생을 했겠죠. 그래서 주로 만기가 15년에서 한 20년 남은 굉장히 좀 초장기 국채에 투자하는 ETF가 한 주간 한 2% 전후에 상승세를 좀 보였었고요. 9월 FOMC 이전까지는 사실 금리 변동성을 크게 확대할 만한 이벤트는 현재 좀 부재한 상황인데 그때까지 지표가 조금은 이제 좀 경기가 과열된 모습만 안 보여준다면 최근에 나타났던 국채 금리의 하향 안정세도 좀 유지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당분간 만기가 긴 장기 듀레이션 채권 전략이 유효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주식형 ETF 그리고 채권 ETF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는데 부동산 쪽 ETF 현황은 어떨까요? 네, 부동산 같은 경우도 채권과 마찬가지로 국채금리가 좀 하향세를 보이면서 부동산 ETF들도 조금은 좋은 모습을 좀 보였었고요. 그간 이제 금리가 조금은 상승을 하면서 이 배당에 대한 매력은 좀 떨어졌었어요. 이제 채권이 그만큼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지급하기 때문에 뭐 배당주라든지 아니면 고배당 리츠 같은 경우도 최근에는 여태까지는 관심을 좀 많이 못 받았는데 국채금리가 좀 하향세를 보이면서 그동안 이제 좀 관심 못 받았던 고배당 리츠 위주로 한 주간 좀 강세를 보였었어요.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유효한 가운데 엔비디아의 실적이 그 관심을 좀 뒷받침을 했었고요. 그래서 엔비디아의 데이터 센터 매출이 전년 대비해서 한 171% 정도 급등했다는 소식이 또 전해지면서 데이터 센터에 투자하는 리츠 ETF도 한 주간 좀 강세를 보이는 좀 상황이었습니다. 네, 고배당 리츠, 데이터 센터를 보유하고 있는 리츠 중심으로 또 상승 흐름이 나타났던 것 같은데 한 주간 글로벌 ETF의 자금 동향도 보겠습니다. 어떻게 순매출이 나타났을까요? 네, 일단 글로벌 증시 자체가 최근에 방향성을 좀 찾는 모습이어서 전반적으로 ETF도 거래 대금이나 아니 거래량 같은 경우는 과거에 비해서는 좀 많이 줄어든 상황이고요. 지난 한 주간 살펴보면은
전체 글로벌 ETF에서 13억 달러 규모의 순유입이 있었는데 과거에 비하면 그렇게 크지 않은 순유입 규모고요. 규모는 작은 편이어서 사실은 이제 좀 불확실성도 존재를 해서 투자자들 관망을 좀 하시는 것 같고, 특히 이제 순유입 같은 경우를 보면 채권 ETF에서 좀 강하게 발생을 했습니다. 특히나 이제 단기 국채 아니면 하이힐드 일반 회사채 ETF 중심으로 순유입세가 좀 채권 쪽에서 일어났었고요. 네. 반면에 주식 같은 경우는 이제 순유출세가 좀 강하게 있었는데 주로 대형주 S&P 500 지수 같은 대형주 ETF에서 대규모 순유출이 좀 관찰이 됐고, 반대로 소형주나 아니면 글로벌 주식 ETF 같은 경우는 아주 소폭이지만 순유입이 됐던 상황이었습니다. 네, 전체 ETF 가운데서 그러면 자금이 좀 순유입이 됐던 좀 많은 종목들 톱5를 좀 같이 분석해 주실까요? 네, 종목별 순유입 상위 5개 살펴볼게요. 일단은 이제 미국의 중소형주 지수 중에 러셀 2000 지수라고 있습니다. 이 지수를 추정하는 ETF에 한 주간 한 10억 달러 규모 순유입을 좀 보여서 대형주에선 유출, 소형주로 유입 이런 현상이 좀 지난주에 관찰이 된 점이 좀 특이했고요. 그다음에 2위를 차지한 게 이제 하이힐드 ETF가 2위를 또 차지했습니다. 아무래도 하이힐드 같은 경우는 주식과 채권 사이에 있는 그 위험 리스크 요인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주식 시장이 조금 살아나면서 채권 중에서 조금은 위험도가 높은 하이힐드 쪽으로도 선호도가 확산이 좀 되는 모습이 있었고요. 뒤이어서 순유출 상위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S&P 500 지수에 대한 순유출이 좀 강하게 발견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총 한 63억 달러 규모의 자금이 S&P 500 지수 ETF에서 순유출이 좀 있어서 최근에 나스닥 지수를 필두로 해서 전반적으로 미국 증시가 단기 강세를 좀 보였는데 그 단기 반등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지난 한 주간 좀 집중이 됐던 모습이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ETF 시장을 봤는데 그러면 조금 더 좁혀서 국내 상장된 이 주식형 ETF에 대해서 성과가 좋았던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국내 ETF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의 강세가 좀 돋보였던 모습이 있었고요. 그래서 2차 전지 관련된 ETF들이 전반적인 상위권에 대부분 랭크가 좀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2차 전지 레버리지 ETF가 한 주간 한 11%가 넘는 높은 상승세를 좀 보였고요. 현재 2차 전지 올 연초부터 강세를 보여서 코스닥 내에 2차 전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2차 전지가 강세로 가면 코스닥 지수 자체를 좀 끌어올리는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위에는 코스닥 150 지수의 레버리지 ETF가 한 주간 한 7.3% 정도 2차 전지 영향의 강세를 좀 보였었습니다. 네, 2차 전지 쪽이 여전히 좀 강한 모습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약세 흐름을 띄었던 ETF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은 중국발 경기 둔화 우려가 시장에서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고요. 관련해서 중국 주식형 ETF가 전반적으로 지난 한 주간 좀 좋지 않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특히 중국의 전기차 레버리지 ETF가 한 주간 마이너스 13% 정도 굉장히 큰 낙폭을 좀 보였고, 중국의 2차 전지 ETF 같은 경우도 한 주간 마이너스 7%대 약세로 좀 마감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이 중국 아니면 중화권 증시에 대한 투자 심리가 다소 좀 둔화되는 흐름은 이어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중화권에 대한 투자 심리 아직까지는 뭐 경기 회복이라든지 뚜렷한 지표들이 없다 보니까 아직까지 ETF 역시나 좀 부진한 그런 모습들을 드러냈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수급으로 볼게요. 개인이 순매수했던 국내 상장 ETF 톱5 종목은 어떻게 될까요? 네, 한 주간 개인 투자자들의 순매수, 순매도 동향 살펴보면 일단 순매수 상위 5개 같은 경우는 규모 자체는 크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네. 최근에 개인들도 증시 방향성을 좀 탐색을 하면서 관망세가 좀 짙어진 모습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중국 증시가 약세를 보였는데 이를 저가 매수 기회로 좀 봐서 중국의 CSI 300이라는 지수가 있는데 이 지수의 레버리지 ETF에 180억 정도 순매수를 좀 보였었습니다. 상당히 네. 공격적이면서 강한 베팅 성향을 좀 알 수 있었고요. 그리고 2차 전지를 필두로 해서 이제 코스닥 전반적으로 지수가 반등을 단기적으로 하면서 이제 단기 조정을 또 염두한 것 같습니다. 코스닥 인버스 ETF로도 한 170억 원 정도 순매수를 좀 나타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거래량이나 거래 대금이 최근에 시장에서 개인들 사이에서 ETF 좀 줄어들다 보니까 좀 시장을 지켜보겠다라는 관방 심리가 최근에 파킹 통장형 ETF라고 불리는 단기금리 추정형 ETF로도 한 주간 한 230억 원대 순유입이 되었고요. 이 ETF 같은 경우는 이제 91일물 CD금리를 추정을 하는데 최근에 국내외 금리가 장기보다는 단기금리가 더 높게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조금 대기자금 성격을 이런 파킹 통장으로 조금은 이렇게
좀 보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전반적으로 관망세가 짙어진 모습과 더불어서 뭐 파킹 통장 ETF 쪽으로도 매수가 들어오고 이 시장의 방향성이 어느 정도 파악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개인이 순매도했던 ETF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지수가 반등을 했기 때문에 뭐 과거에도 꾸준하게 이제 보였던 패턴인데요. 이제 레버리지 ETF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 레버리지 ETF에서 총 1,200억 원 정도의 대규모 순매도가 나와서 단기 반등에 따른 차익 실현을 레버리지 ETF에서 좀 발생을 한 것 같고요. 네. 특이한 점은 이제 인버스에서도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 향후에 증시가 추가로 상승을 하게 되면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인버스에서는 당연히 손실 가능성이 추가적으로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추가 상승을 염두에 두고 손절 매물이 조금은 출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버스 ETF에서도 순매도가 나왔다는 점은 로스커 차원에서 나온 것 같은데 좀 특이한 점이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차익 실현으로 이제 어느 정도 증시가 좀 반등했다는 점을 보여주기도 했었는데 한편으로는 앞으로의 시장 전망도 개인 투자자분들은 조금 좋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로스커 수요가 인버스 쪽에서 나왔다는 점 함께 체크해드렸습니다. 네, ETF 관련된 동향들을 전반적으로 다각도로 분석을 해봤었는데요. 그럼 부장님이 보시는 이번 주 투자를 결심해볼 ETF 어떤 걸까요? 네, 일단 최근에 이제 잭슨홀 미팅이 가장 시장에서 주목했던 매크로 이벤트였는데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이 이제 필요할 경우엔 금리를 올리겠다 뭐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사실상 긴축으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그동안 전해줬던 메시지와 크게 다르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어떤 기대 수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좀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시장도 충격 없이 지나는 갔는데 현재 국채 금리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과거 대비해서 굉장히 높은 수준을 좀 기록을 하고 있고 최근 며칠 동안은 이제 하락 반전을 하면서 조금은 안정세를 찾고 있지만 여전히 10년물, 30년물 같은 경우는 4%를 넘기 때문에 이 금리가 높은 수준을 유지함에 따른 어떤 불안 심리도 당연히 지금 존재를 좀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최근에 발표되는 미국의 경제 지표, 특히 고용이라든지 소비, 제조업 같은 경우가 경기 활황이 아니라 조금은 둔화되는 어떤 시그널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미국의 국채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 경제 지표가 부진하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단기적으로는 이제 긴축의 좀 어떤 이 그늘이 좀 벗어나서 호재가 될 수는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기업 실적에 대한 우려가 또 커질 수 있기 때문에 현재 하반기 남은 기간 동안에 주식시장을 보는 시각이 굉장히 좀 양분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조금 더 변동성이 높은 장세가 될 것이다라는 어떤 시각도 많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는 이런 변동성을 조금 피할 수 있는 투자 전략 중에 브랜드 가치가 높은 기업들에 투자하는 전략과 ETF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브랜드 파워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또 ETF 전략을 전해주신다고 하는데요. 브랜드 파워 어떻게 보면 약간은 모호하게 들릴 수도 있는 단어인 것 같은데 기업 가치 평가를 할 때도 상당히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특징들을 좀 갖고 있을까요? 네, 뭐 브랜드 파워 하면은 이제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아니면 자동차라든지 뭐 다양한 제품들의 브랜드의 충성도 이런 쪽으로 좀 아실 수가 있는데요. 네. 일단은 글로벌 주요 브랜드를 이제 리서치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터브랜드라든지 포브스 같은 곳에서 매년 이제 브랜드 가치를 보유한 기업들을 선정을 하곤 하는데 이들이 평가를 할 때는 이제 재무적인 분석은 당연히 들어가고요. 근데 이제 비재무적인 요소 같은 경우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내부적으로 정량 정성 평가를 해서 이제 브랜드 가치 순위를 좀 매기곤 하는데 이 기관들이 선정한 기업들의 공통된 특징이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는 이들의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의 수익성이 우수해서 이익성이 확보가 돼야 되는 그러한 좀 특징이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아니면 시장 지배력이 높아서 시장을 단일 브랜드가 뒤흔들 수 있을 만큼의 확고한 지위가 있어야 된다. 두 번째 요인이고 마지막 세 번째 요인은 어떤 특정 제품의 가격 결정력을 보유를 해야 된다. 결국은 최근에 인플레이션이어서 기업들도 어떤 제품을 생산할 때 드는 비용이 증가했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그 제품에 대한 충성도가 높거나 브랜드의 가치가 높으면 이렇게 높아진 비용을 소비자 가격에 전가해서 제품 가격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소비자들은 충성도 때문에 제품을 또 계속 재구매하는 패턴이 있고 그렇게 되면은 기업들도 어느 정도의 마진율을 유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 세 가지 요인이 굉장히 좀 브랜드 가치 평가할 때 중요한 요인이고요. 그래서 결국 이제 가격 결정력이나 브랜드 파워를 기반으로 해서 지속 가능한 성장이 어떤 브랜드 파워 기업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 증시가 조정을 보일 땐 이런 파워를 갖고 있는 기업들이 조금은 하반 경직성이 있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브랜드 파워가 높은 기업의 특징 세 가지를 말씀을 주셨는데 정리해드리면 제품과 서비스의 수익성이 우수하고 두 번째로는 시장 영향력이나 지배력이 높고 마지막으로 제품의 가격 결정력을 보유하고 있으면 좀 높은 기업으로 평가를 받는 것 같습니다. 브랜드 파워가 있었을 때 가격 전가력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도 소비자 충성도와 또 매출이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성장을 좀 담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브랜드 파워가 이 좋은 그런 기업들을 또 소개를 해주시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브랜드 선호도와 충성도가 기업의 영업이익 성장과는 어떤 상관관계를 가질까요? 결론적으로 상관관계가 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네. 일단 브랜드 경쟁력이 큰 기업들은 어디서든지 전 세계 어디서든지 동일한 어떤 퀄리티 제품, 서비스를 제공을 해서 신뢰 관계를 고객과 구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국가와 인종을 초월한 어떤 고객 확보가 가능한 점이 한 가지 좀 특징적인 부분이고 또 글로벌 고객과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정치적이나 경제적인 아니면 문화적인 어떤 리스크를 사전에 좀 방어할 수 있는 측면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특정 브랜드 제품만을 구매하는 어떤 브랜드 로열티가 시간이 갈수록 좀 더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차트의 왼쪽 차트를 보시면 소비자들에게 설문조사를 한 내용인데요. 얼마나 많은 브랜드에 현재 로열티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의 답변이 1개에서 5개가 가장 많았습니다. 네. 굉장히 많은 브랜드 사이에서도 개개인이 충성도를 갖고 있는 브랜드가 그만큼 적다라는 거죠. 그래서 특정 브랜드에 충성도가 몰리기 때문에 투자를 할 때도 이런 어떤 충성도가 굉장히 쏠리는 브랜드에 좀 더 투자에 좀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 가격 결정력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인플레이션 시기에 자재 비용이 올라가면 그만큼 기업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진을 지키기 위해서 최종 소비자 가격도 인상을 시켜서 어느 정도의 마진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최종 소비자 가격 인상을 고객층에서 좀 받아줘야 됩니다. 이제 그걸 받아줘야 되는데 브랜드 파워가 높으면 가격이 인상이 되더라도 재구매율이 높은 결과가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스마트폰을 들 수가 있겠죠. 네. 오른쪽 차트는 이제 스마트폰을 하려고 고민하는 소비자들에게 설문조사한 겁니다. 재구매할 때 어떤 브랜드를 스마트폰을 선택할 건지에서 애플과 삼성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최근에 아이폰도 신모델 이제 곧 출시를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계속 매년 이제 가격은 인상이 되거든요. 그럼에도 애플의 충성 팬들은 여전히 재구매를 애플로 지속을 하기 때문에 이런 브랜드 어떤 가치가 제품의 충성도로 연결되면 당연히 판매량이 여전히 꾸준히 유지가 되기 때문에 영업이익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좀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확실히 좀 브랜드 로열티를 갖고 있는 종목들, 그런 기업들 위주로 충성 구매도가 상당히 높아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제 애플 제품이 나오면 뭐 많이 소비하고 이런 것들이 또 이런 이유들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기업들이 어떤 기업들이 좀 브랜드 파워를 갖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뭐 명품 같은 기업들도 있는데 그 외에도 좀 많을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뭐 말씀하신 쉽게 떠올리실 수 있는 브랜드는 뭐 루이비통을 보유한 뭐 LVMH 같은 경우 당연히 브랜드 파워가 굉장히 강한 기업으로 분류가 네. 되고 있고요. 사실 명품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업종에서 브랜드 파워를 보유한 기업들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IT 업종 같은 경우를 보면은 마이크로소프트가 대표적인데요. 네. 뭐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심지어 클라우드 서비스까지 이 기업 토탈 솔루션 내에서는 확고한 브랜드 좀 지위를 갖고 있는 기업으로 좀 분류가 되고 있고요. 애플은 방금 말씀하셨지만 뭐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같은 하드웨어도 제조를 하는 굉장히 좀 브랜드 가치가 높은데 또 한편으로는 iOS라는 운영 체제를 생태계를 구축을 해서 네. 전반적으로 소비자들 그 생태계 안에 가둬두려는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확실히 소비자 충성도가 좀 높은 편에 속하고요. 또 테슬라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테슬라를 한 번 구매한 소비자는 다음 차를 구매할 때도 테슬라를 또 선택하겠다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을 만큼 굉장히 강력한 충성도와 팬덤을 보유한 브랜드로 테슬라가 좀 꼽히고 있고 현재 올 하반기에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이 출시가 될 것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사이버 트럭 출시와 판매량이 결국 이런 충성도를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계기가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금융업종에서 미국의 대형 은행인 JP모건이 있을 수 있고 엔터테인먼트는 디즈니나 월트 디즈니 같은 브랜드를 좀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말씀 주신 대로 뭐 명품뿐 아니라 IT나 뭐 제약, 그리고 자동차, 음료, 금융업종들까지 이렇게 좀 충성도를 갖고 있는 기업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앞서서 설명을 해주신 대로 수익성과도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 위주로 집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 시간이 ETF 할 결심이니까요. 브랜드 파워가 강한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ETF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뭐 국내 증시에 여러 개 ETF가 상장은 되어 있는데 대표적으로 브랜드 가치를 투자할 수 있는 ETF 두 가지를 좀 준비를 해왔고요. 네. 첫 번째는 이제 에이스 글로벌 브랜드 탑 10 블룸버그 ETF이고요. 한국투자신탁 운용을 하고 있고 현재 원과 달러 아니면 해외 통화 사이에서 환 노출 전략을 쓰기 때문에 환율에는 좀 변동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주요 업종 내에서 브랜드 가치가 상위권에 있는 기업 10개 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기 때문에 굉장히 압축적인 포트폴리오를 갖고 운용을 하는 편이고요. 이 ETF 같은 경우는 이제 패시브 ETF입니다. 그래서 기초 지수를 단순히 추종하는 ETF이기 때문에 그 기초 지수를 이해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지수 내에서 매 분기별로 브랜드 가치를 평가를 해서 계속 리밸런싱을 주기적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업데이트된 브랜드 파워 기업들을 ETF를 통해서 투자를 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또 다른 ETF는 이제 코덱스 유럽 명품 탑 10 스톡스라는 ETF입니다. 이건 삼성자산운용에서 현재 운용을 하고 있고 에이스 ETF와 마찬가지로 이 코덱스 ETF도 패시브 ETF입니다. 지수를 단순히 추종하기 때문에 지수의 구성 어떤 요인들이나 종목들이 중요한데 현재 유럽에 상장된 대형 명품 기업 10개 주식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 또 유럽에 상장되다 보니까 유로화로 거래되는 케이스가 많은데 원과 유로 사이엔 또 환 노출 전략을 쓰기 때문에 원유로 환율에는 좀 오픈이 되어 있는 상황으로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가치 투자의 대가가 워렌 버핏이잖아요. 근데 네, 워렌 그렇죠. 버핏이 주로 강조를 하는 게 경제적 혜자인데 그 경제적 혜자를 갖춘 기업 중에 요인 중에 하나가 이제 무형 자산이 있어요. 무형 자산이 강한 기업을 선택해라 이런 말을 하는데 그 무형 자산 중에 대표적인 게 개별 기업의 브랜드 가치입니다. 그래서 하반기 변동성이 높아질 수 있는 장세에서 어느 정도 좀 방어막을 구축하고 싶으신 분들은 포트폴리오 내에서 브랜드 가치가 높은 기업들이 경제적 혜자가 되드릴 수 있기 때문에 참고로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의 ETFR 결심은 결국 브랜드 파워가 좋은 그런 ETF였습니다. 두 가지를 소개를 주셨는데요. 에이스 글로벌 톱10 블룸버그 그리고 코덱스 유럽명품 톱10 스톡까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부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